안녕하세요. 컬럼볼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체스터의 충격적인 두 집 살림의 사실이 밝혀졌죠. 그로 인해 로체스터와 제인 에어의 결혼은 순식간에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인 로체스터에게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인 에어는 더 이상 손필드 저택에 머물 수 없었죠. 그녀는 짐을 챙겨 손필드 저택을 떠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식 날 이러한 사실을 접하게 되었으니 그녀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녀는 가지고 있는 돈을 털어 지나가는 마차에 올라타 손필드 저택으로부터 떨어진 어느 곳이라도 좋으니 자신을 데려다 달라고 마부에게 부탁합니다. 딱히 갈만한 곳도 마땅한 목적지도 없는 그야말로 갈 곳 없는 신세였습니다. 그녀가 마차에서 내린 곳은 인적이 없는 황야였습니다. 그녀는 굶주린 채로 황야를 방황하며 고통스러워하죠. 황야를 방랑하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뜨겁게 높이 떠있는 해를 등지고 정처 없이 길을 나섭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기이하게도 자신을 이러한 상황에 내몰리게 만든 로체스터 씨를 향해 그를 향한 원망이나 저주의 목소리가 아닌 오히려 로체스터 씨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두 집 살림으로 자신을 기만하고 좌절에 빠뜨리게 만든 장본인인 로체스터 씨를 향해 기도라니. 저는 여기서 어떤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이 장면에 등장한 문학적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눈에 띄는 지점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제인 에어는 현재 사람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신음하며 걷고 있고, 또한 그녀는 해를 등지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의 와중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로체스터를 향해 저주보다 그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황야에서 방황하고 등에 무언가를 지고 가는 인물, 그리고 자신을 나락으로 이끈 이를 저주하기보다 그를 향해 기도하는 자비심을 가진 사람.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인 에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현은 아니지만 이 장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대속의 모티프가 담겨 있다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대속이란 타인의 죄나 잘못을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그 대가를 치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그 대속의 역할을 했다고 믿어지죠. 대속은 제인 에어 후반부를 이루는 중심 모티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체스터의 중원으로 인해 말 그대로 황야로 튕겨져 나온 제인 앞에 놓인 것은 엄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수중에 돈은 한 푼도 없고 아무도 아는 이 없이 외진 곳에 홀로 떨어져서 자신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그녀는 황야에서 찬바람과 비를 맞으며 노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로체스터 씨를 향한 애틋한 마음만 있을 뿐이죠. 그렇지만 다음날 그녀의 앞에 놓인 것은 혹독한 굶주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내 깨닫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인 에어가 파혼의 아픔에 괴로워하다가도 굶주림 때문에 이른바 삶의 의지가 타올랐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파혼으로 인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모드에서 벗어나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마을로 향합니다. 그녀는 체면불구하고 여관이나 여러 집을 전전하며 구걸을 하죠. 오직 살기 위해. 그렇지만 낯선 사람의 구걸에 마을 사람들은 냉담하게 거절합니다. 이러한 장면에서 제인이 처한 상황의 절박함을 보여준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고대 부족의 통과 의례가 떠올랐습니다. 통과 의례란 미성년이 성년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특별한 의례를 의미합니다. 즉 아직은 연약한 자아가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감내하며 더욱 성숙한 자아로 거듭나는 과정을 의미하죠. 제인의 이러한 고난은 바로 그러한 통과 의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극복하기 위한 통과 의례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껏 제인을 억눌러 왔던 도덕적 질서를 겨냥합니다. 가정교사라는 자의식, 그리고 로체스터와 제인 에어의 신분차, 이런 것들을 의식하며 그들은 서로 간의 소통이 어긋났었죠. 그러한 것을 극복하는 와중에 마주하게 된 것이 바로 중혼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도덕적 질서를 뛰어넘어 소통하고자 했던 제인 에어의 능력은 중혼이라는 사건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인 에어가 광야로 튕겨져 나오게 된 것이죠. 그녀는 도덕적 질서에 맞서기 위해서는 아직 힘을 좀 더 키워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광야에 내던져짐으로써 혹독한 통과 의례를 겪음으로써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장에서 그녀는 보다 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만약 제인 에어가 로체스터와의 파혼을 그저 눈물로 비탄하며 보냈다면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로 그 시간을 보내기보다 삶의 의지를 불태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분투합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국어를 마다하지 않죠. 그러면서 그녀는 스스로 강해지고 도움을 주는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이 모험소설의 원형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숙한 주인공이 좌충우돌 고난을 겪으면서 그 와중에 여러 동료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게 되죠. 그런 것이 성장소설에 나오는 기본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인 에어는 중요한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동료는 다름 아닌 세인트 존이라는 목사의 가족이었습니다. 제인은 굶주림에 못 이겨 여러 집을 전전하다 어느 한 집에 다다르게 됩니다. 세인트 존 가족은 장남인 세인트 존과 여동생 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가족의 묘사를 보자마자 문득 연상되는 또 하나의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제인 에어를 읽으면서 서브 텍스트로 브론테 가문에 대한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 책을 읽어서 그런지 세인트 존 가족에게서 저는 작가인 샬럿 브론테의 가족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작품에 묘사되는 세인트 존 가족의 모습은 실제 작가인 샬럿 브론테의 가족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작가가 자신의 가족의 모습을 세인트 존 남매에게 투영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샬럿 브론테의 가족은 장녀인 샬럿, 둘째인 남동생 브랜웰, 셋째인 여동생 에밀리 브론테, 폭풍의 언덕 저자이죠. 그리고 막내인 아그네스 그레이의 저자인 앤 브론테, 이렇게 4남매입니다. 어려서 죽은 샬럿의 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제외하고 살아남은 가족들은 이 4남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론테 가족의 4남매와 작품에 묘사된 세인트 존 가족의 모습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학렬만 바뀌었을 뿐이지 세인트 존과 그리고 그의 두 여동생, 거기에 더해 제인 에어까지 포함하면 이들 역시 4남매의 구도입니다. 저는 이 유사성을 보고 혹시 제인 에어가 세인트 존 가족들과 어떤 혈연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밝혀지는 일이지만 제 예상대로 그들은 사촌임이 드러나게 되죠. 이러한 맥락을 모르고 봤다면은 뒤에 나오는 일련의 연결이 무척 자기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어떻게 우연의 일치도 심하지 외딴 곳에서 구걸하다 만난 가족이 사촌일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연의 요소가 너무 심하다고 비판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개인적 배경을 알고 봤다면은 이러한 연결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읽을 때 구조를 인식하면서 예측을 하면서 보는 것이 또 다른 문학 읽기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세인트 존 가족과 제인 에어가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도 모르게 무릎을 치면서 나이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요렇게도 문학책을 읽을 수 있구나라는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어쨌든 제인은 굶어 죽어가기 직전에 세인트 존 가족을 만나 생존하게 됩니다. 세인트 존 가족은 제인을 집으로 맞이하여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죠. 그래서 제인은 그 집에서 마침내 기력을 되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모험소설의 구조로 봤을 때 제인에게 굉장히 큰 동료가 생긴 거라고 할 수 있죠. 세인트 존 가족과의 일화에서 주목할 부분은 제인 에어와 세인트 존의 관계입니다. 세인트 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그는 신앙심으로 투철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근진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격, 근엄, 진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엄근진으로 똘똘 뭉친 세인트 존에게도 내면의 은밀한 곳에는 욕망의 불꽃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아름다운 올리버 양을 향한 연정이었는데요. 그녀에게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그 마음을 애써 억누릅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과 여러가지 사회적 요소에 의해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는 올리버 양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끝끝내 외면하죠. 그러한 모습을 제인 에어는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제인 에어가 누굽니까? 그러한 사회적 요소에 의해 가로막힌 것을 탈피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제인 에어만큼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없죠. 그녀는 세인트 존과 올리버 양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욕망을 금세 눈치챕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촌인 세인트 존을 향해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당신 세인트 존 올리버 양 좋아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아닌 척 하냐?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세인트 존에게 돌직구를 날리죠. 이에 세인트 존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나이도 어린 여성이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계층을 뛰어넘는 행위에 당황을 하게 된 것이죠. 세인트 존은 자신이 신에게 복무해야 하는 신앙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적인 애정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에 얽매여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제인의 모습은 무척 당돌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 여자가 갑자기 자기에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느 여성들과 다르게 느껴질 만도 했던 것이죠. 그 당시 이른바 예법에 의하면 여성이 이렇게 욕망을 드러내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존 입장에서는 놀랄만도 했던 것이죠.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제인이 로체스터의 중원 사건 이후 성장한 일련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로체스터의 중원 사건을 마주했을 때만 해도 제인 에어는 아직 그러한 도덕적, 사회적 시선에 맞서 싸우는 힘이 부족했죠. 하지만 일련의 고난을 겪고 그녀도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표현해주는 상징적인 문장이 나오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인 에어는 상대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형식적인 겸양의 외벽을 지나 신뢰의 문지방을 넘어 마음속 화롯가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멈출 수가 없었다. 도덕적 질서를 뛰어넘어 상대가 누구이건 지위가 어떠하건 성별이 어떠하든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했던 제인 에어의 대속 모티브는 바로 사람 간의 소통을 저해하는 도덕적 질서를 가리킵니다. 제인 에어는 도덕적 질서라는 괴물에 맞서 저항하다 그에 대한 처벌로 황야로 내쳐진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그 황야에서 통과 의례를 겪으며 내면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괴물은 곧 도덕적 질서를 가리키고 로체스터는 그 도덕적 질서에 의해 사로잡힌 옛 동료라고 할 수 있죠. 제인 에어는 황야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새로운 동료 세인트 존 가족을 만나 힘을 키웁니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힘을 키운 주인공이 괴물에게 사로잡힌 옛 친구 로체스터를 구하기 위해 다시 여정을 떠나야 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인 에어가 도덕적 질서라는 괴물에게 사로잡힌 로체스터를 구하기 위해 어떤 최후의 모험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